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의 김석수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2019년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시작될 때 그때 제가 총괄협의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대를 만든다고 바쁘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대학신문에서 정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의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대학들이 변화해 나가는데 초석을 닦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그 과정에서 제일 수고한 분들은 뭐니 해도 저는 생각할 때 제가 대학에서 보직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교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실무하시는 팀장님 또 실무 직원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오롯이 다 감당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학이 많이 변화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고등교육이 세계 속에서도 우뚝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미래 사회를 위한 대학 혁신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미래 사회 그리고 미래 사회 대응하는이 아니고 제가 위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 미래를 얼리딩하는 그런 전략이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제목을 정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에 요즘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사학진흥재단 혁신위원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혁신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한 10여 분 되는데 거기에서 사학진흥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나왔던 말 중에 참 재밌는 얘기가 사학진흥재단을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하면서 나왔던 게 혁신이라고 하는 걸 하나 넣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혁신 이거 좀 하지 말자 이제 너무 혁신 하니까 온통 혁신해서 하지도 않는 혁신 너무 이름만 부러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오늘날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사기업도 그렇고 대학도 그러하고 모든 조직에서 화두는 혁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요즘 저기 하고 있는 일 중에 국립대학 법인 평가단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평가에서도 혁신 또 평가받는 국립대학 법인에서도 요구하는 게 혁신 평가의 방법도 기존의 일반 대학 평가하듯이 하지 말자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작년에 시범 평가를 또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화두 속에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정말 우리 대학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그런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회장님의 말씀이십니까? 우리 허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제 오늘부로 해서 또 정부가 바뀌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고등교육 정책
또 재정 지원 사업도 다양하게 이렇게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나마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3단계까지 온 이 대학혁신 사업이 혹시나 만에 하나 규모가 줄어들거나 또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런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한번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우리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도 계속해서 혁신 지원 사업을 어떻게 유지시킬 거고 또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요즘 혁신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기술, 특히 AI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LA 갔을 때 사진이 하나 딱 있건데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라고 명령을 했더니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진 찍은 게 나왔는데 너무 좀 늙어 보이게 나와서 좀 젊게 해달라 했더만 10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애가 아빠 아닌 것 같아 이래가지고 다시 넓게 만들라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크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학교육 혁신의 필요성, 이건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고 그동안의 추진 과정도 사실은 혁신 지원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도 훨씬 잘 아는 부분입니다. 제가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진화론적 시각에서 대학 혁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우위 관점에서 대학 혁신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 굳이 내가 대학 혁신을 구조화하고 개념화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실제 그러면 그동안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유사 사업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게 실제 어떠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종합해서 한 13가지 정도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재미없더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저기 누구더라? 논문을 읽다가 야, 참 정리 잘 했네 하면서 이렇게 그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소사이어티 5.0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야말로 슈퍼 스마트 소사이어티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사회 진화라고 했지만 소사이어티 4.0까지는 이볼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5.0부터는 저는 이볼루션이 아니고 레볼루션의 단계에 들어왔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사이어티 5.0 사회에 살고 있고 정말 이러한 변화는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는, 어떻게 보면 양자도약의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혁신사업 보고서를 전국의 대학들 보고서 읽어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항상 이 거시환경 또 미시환경의 변화와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필요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대학은 환경 분석하라 그러면 저 패스트 환경 분석을 많이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기술적 환경까지 쫙 보니까 우리 혁신 사업의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없고 제가 기술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만
폴리티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 글로벌 환경 자체가 아주 불확실하면서 다이내믹합니다. 그리고 이코노믹스 환경은 역시 정치적 환경과 맞물려서 플럭추에이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소셜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사이어티 5.0 사회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이제는 진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AI는 인간을 먹고 산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어서 제가 서치를 하다가 야 이거 빨리 봐야 되겠다 내가 주문했는데 오기 전에 읽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저께 주문했더니 올 때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북 볼라 하다가 1,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책으로 주문을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인문사회 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AI는 사람의 노동이 기반이 되는, 인간이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도성장기에 경공업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한때 공장에 가면 인형 눈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들고 와서 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이 AI 기술 속에서도 맨 바닥에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인포메이션 자료에 주석을 각 줄을 붙이는 정말 돈 아주 적게 받고 일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기술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서 제일 큰 것들은 결국 이 교육의 혁신 또 대학의 인재 육성의 큰 방향, 틀 이것이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넘어가는 건가요? 안 되지? 이제 됐습니다. 두 번째는 큰 사회적 변화도 있지만 이 국제화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확대. 이건 아마 오늘 참여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제일 관심도 많으시고 학교가 당면한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관련한 전략 그리고 인재 양성 이러한 인재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하고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 연구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단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크게는 교육의 질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질적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사업 등 재정이 투입되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학, 국립할 것 없이 재정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를 참 나눴습니다. 제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디펜스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정부에 특히 재정당국에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 방어 논리가 뭘까요?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대학들이 그동안에 15년 동안에 정부가 절대 안 돼 하면서 등록금 인상 못하게 만들었는데 작년부터 하나둘 풀어가지고 그것도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린 게 아니고
범위 속에서 조금 올렸는데 재정당국은 너가 올렸다 해가. 근데 어떻게 일반 재정 지원 사업 그대로 줄 수 있겠나? 줄여야 안 될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뭘까?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5월, 6월까지 여기에 대해서 방어 논리를 제시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시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 논리의 키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괄협의회의 기능은 그런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실무협의회 직원 선생님들, 팀장님들께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이주열 회장님처럼 교무처장 하시고 이 총괄협의회 회장 하시는 분들은 대학 행정과 대학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많은 대학의 보직자들은 1년 아니면 2년 하고 집으로, 아니 연구실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일천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새로운 정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장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총장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138개 대학의 총장님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이 처한 현안들을 직시하고 정부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정부에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됩니다. 배터리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뭐 뻔한 얘기인데요. 에이스 사업이 17년부터 18년까지 됐습니다. 제가 16년부터 부산대학교 기획처장을 했었는데, 부산대학교가 17년 제가 7월에 시작을 했는데 그 에이스 사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스 사업에 참여를 못 해가지고 학교에 보직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다. 메이저 대학들 다 하고 있는데 부산대가 못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가 제가 가가지고 밤에 정말 잠을 안 잤습니다. 직원 선생님 몇 분 하고 새벽에 5시까지 일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부산대학교 18년에 이제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18년에 에이스 사업 끝나고 나서 이제 19년에 혁신지원 사업으로 일반재정 지원 사업화되면서 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 교육부하고 이 부분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참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하고 나서 첫 해에 평가 과정에서 참여를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전국의 대학들을 평가를 해보니까 두 종류였습니다. 세상의 대학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스에 참여한 대학과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차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에이스 2년을 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실행한 대학과 아예 진입을 못해서 하지 못한 대학들하고의 차이는 보고서에서 차이가 막 일단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보고서를 쓰려고 그래도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에 교육의 질 개선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이 유니버시티 레벨에서 이렇게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사업비는 적었지만 오로지 교육입니다. 거기에서 에이스 말고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이렇게 쭉 보면 한 대학은 이만큼 되는데 안 한 대학은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혁신 지원 사업을 하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9년부터 혁신 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1주기, 2주기 다 참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대학들의 교육 혁신의 질적 변화 이걸 눈으로 목도를 했고요. 총괄협의회 하면서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시한 것도 있고 또 보고서를 통해서 본 것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작년에도 평가하고 올해도 아마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원래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가보면 요즘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합니다. 적어도 이 얘기는 표준화 내지 유사한 정도 수준까지 대학들이 리포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스탠다드화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총괄협의회 등을 통해서 한 학교가 잘하는 것들은 다른 학교가 벤치마킹 하면서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혁신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한테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혁신사업하면서 대학 좋아졌는데 돈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재부가 그래 보니까 좋습니다. 돈 더 줄게요. 이래는 아마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재부는 아까 회장님 말씀대로 혁신 사업에서 이루어졌던 혁신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시해 보시오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의 혁신 사업의 오리엔테이션은 뭐냐. 그리고 학령 인구 줄어드는데 대학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정은 없겠나? 이걸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안 해주면 얘기해보라 했더니 안 했잖아. 대응하라고 했더니 안 했다. 이거 그러면 정부가 할게.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3주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만 추진 전략에 보면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라고 하는 요 묘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서 쓸 때 보면 항상 시행 편람이 있습니다. 편람에 보면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답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잘 쓰는 대학은 시행 편람에 있는 그거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걸 다 담아내는데 보고서를 못 쓰는 대학들은 답을 줬는데 지침을 줬는데 그거에서 빼먹고 하는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현장 평가할 때 물어봅니다. 이거 와 빠졌습니까? 하면 해주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적정 규모와 이상의 아마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나중에 발표하겠죠.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진화적 시각에서 대학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경제학에서 나온 사실 용어입니다. 우리 그레일리노와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색 코뿔소가 저 아프리카에 멀리서 뛰어오면 저쪽 밖에서 뛰어와도 여기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회색 코뿔소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백조는 하해야 되는데 호주를 중심으로 해서 간혹 검은 백조가 탄생합니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탈레버 같은 사람은 이러한 현상을 검은 백조 블랙스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학 교육에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레일리노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인구의 고령화, 학령 인구의 감소 이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 신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습니다. 많이 떠듭니다.
신문지면에도 계속 학령 인구 준다, 큰일 났다, 대학들 구조조정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근데 블랙스완 같은 뭐 예컨대 코로나19 같은 이런 현상도 등장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레일리노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면 대응할 수 있고 블랙스완은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두 경우 모두 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질리언스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냐 대학이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코로나19 때 한국처럼 우리 고등교육 체계처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멀전트하게 발생한 요 사건에 대해서 잘 대응한 그런 나라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한국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런 혁신 사업 등을 통해서 교육 환경의 개선,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진화 과정을 보면 우리는 현재 에듀케이션 1.0 단계에서 이제는 4.0 단계까지 왔습니다. 스마트 사회를 맞이해서 4.0 단계에 있는 교육에서 중요한 것들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대학에 인재들이 많다 보니까 벌써 우리는 교육에서 교육자의 역할은 멘토 코치가 되어야 한다.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레퍼런스 기능을 해야 된다. 또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접근법은 무엇이든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기타 쭉 한번 보면 현재 우리 대학들이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 대학들은 이미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그리고 개별 대학들의 노력, 재정 지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에듀케이션 4.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가고 있고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학혁신 지원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특수목적 사업이 아니고 일반재정 지원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듀케이션 4.0의 요소는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의 방법, 역량이라고 하는 이 측면 하나, 그리고 인프라와 ICT 기술의 도입이라고 하는 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역량은 뭐냐 하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전문가들 다 얘기하지만 우리 대학들이 이미 5시, 4시 해가지고 각 대학마다 역량 기반의 대학 교육 혁신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실까요? 경험의 방식이나 수행 절차도 보면 액티브 러닝, 온라인 원격 학습, 또 하이브리드 플립 러닝 교육, 수행 절차에서 보면 챌린지 베이스드 러닝이나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러닝 바이 두잉 현장 교육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그리고 AI 기반의 이런 사회 산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옛날 고도성장기에서 필요로 하던 그런 인력 이상의 고도화된 인력이 요구되는데 그 인력들을 교육하려 그러면 옛날처럼 제가 공부할 때 80년대처럼 그때처럼 큰 강의실에서 경제학 학설사 하면은 200명에서 300명이 앉아서 교육해도 충분하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이 시기가 결국은 그런 공간으로는 수업이 안 되고 그런 학교 시스템으로는 수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 지원 사업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인문사회계열의 강의실 뭐 환경 개선 이렇게 하면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분필하고 그 뭡니까 블랙 그 칠판 이것만 새로 갈고
좋으면 된다고 해서 인문사회 계열은 돈 적게 드는 학문 단위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가 참 큽니다. ICT 기술의 도입도 한번 보십시오. 대학들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 지금 홀로그램 교수자 같은 경우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20세기에 스타워즈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노 했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가 가용한 기술로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는 강의실에서의 인프라와 유니버시티 차원에서 인프라 이 두 가지를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5월까지 부산 RIS 총괄센터장 하면서 여기에서 강조했던 게 이 유니버시티 레벨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부분 그리고 스마트 학습 환경 가상 및 디지털 대학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갖고 지속이 되지 않고 이제 라이저 체계로 전환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교육의 4.0 얘기를 했는데 대학의 진화 과정도 보면 유니버시티 4.0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도적 대학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얘기할 때 기업가 대학하고 혁신대학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어쩌면 이 단계가 아닌 이 디지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스마트 사회를 건설하는 핵심적인 퍼실리티로서의 대학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 우스갯 삼아 그런 얘기를 제가 간혹 합니다. 야, 요구르트 아줌마 경쟁자 누군 것 같니?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한참 생각합니다. 우유 아줌마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똑똑한 학생 하나가 요구르트 아줌마의 경쟁자 누군 것 같노? 이렇게 얘기하면 야구르트 아줌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끝에 그것 말고 또 경쟁자 없겠나 하면 똑똑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학습지 하는 빨간 펜 아줌마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생각할 때 빨간 펜 아줌마인 것 같아. 왜? 불안기가 되면 우리 한국은 엄마들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우유하고 야구르트를 끊는 한이 있어도 학습지는 절대 안 끊는데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쟁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후에 KTX가 생기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철도공사의 경쟁자가 누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레일의 경쟁자는 비행기요, 배요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이 얘기를 그거 아니다. 휴대폰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경쟁이 아닌가. 소위 얘기한 기존의 경쟁자라고 하는 것하고 포텐셜 경쟁자는 참 다르고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들의 경쟁자가 미국의 대학, 일본의 대학, 유럽의 대학하고 경쟁자가 될 거라고 중국의 대학이 경쟁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국 학생 뽑는데 이제는 글로벌 컴피티션의 직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경쟁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노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전략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수립하고 대학 혁신 전략 수립할 때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경쟁하면 안 좋은 거 투성인데 만다 하노 이렇게 합니다. 이 앞에 정보 두 개에서 제가 두 쪽 다
그 참여 그 정치에 참여했다는 게 아니고 대학 교육 현장에서 하면서 두 정부가 상당히 달랐던 게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경쟁보다는 공유 및 협력, 협업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앞 정부에서도 역시 여기에 대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근데 조금 바뀐 게 컴피티션을 강조하는 컴피티션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시장주의 경제죠. 그래서 정부의 가치관하고 거의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도 역시 제가 총괄회장 할 때는 인센티브 막 쪼개지 말았으면 좋겠다. 30% 인센티브 한다고 할 때 저는 절대 안 된다. 인센티브는 가능한 한 적게 대학들이 밸런스 있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 대학들이 물밑에서 경쟁하고 싸운다. 그래서 공유하고 협력해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할까? 보고서 공유합시다. 이렇게가 처음에 보고서도 공유 다 했습니다. 보고서 공유하니까 좋은 점이 뭐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에이스 사업 안 한 대학들이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공유하면 하고 나니까 한순간에 레벨업이 다 됐습니다. 평가할 때 너무 저희가 좋은 겁니다. 야, 이래야 된다. 공유와 협업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경쟁이라고 하는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요 가치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건 볼 수 없을까? 펀딩 경쟁을 위해서 대학들이 막 노력합니다. 개별적으로. 펀딩 많이 받은 대학들은 교육의 질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많아집니다. 학생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교수들이 노력하고 직원 선생님들이 노력합니다. 국내 국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막 도입합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표준화가 되어 갑니다. 글로벌 경쟁은 대학 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연구 분야에서는 인터내셔널 연구의 코퍼레이션이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대학의 본질이 상실됩니다. 대학은 진리 탐구의 산실이어야 하는데 경쟁이 이걸 망치고 있다. 그죠? 그리고 긴장이 증가되고 파트너십이 압박을 받게 된다. 불평등이 강해지고 대학 서열과 위계가 더 강화되게 된다. 이래가 되겠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파란 걸로 써놨다. 대학의 고유가치 미션 이러한 핵심적인 가치보다 경쟁력에 우선적인 비중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총장 할 때 총장님이 처음 저거 하고 나서 제가 총장님 우리 부산대학교의 글로벌 랭킹이 지금 부끄러울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앙일보도 그러하고 퀴에스나 TH도 과거의 부산대학교의 명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거 어찌 됩니까?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더라도 랭킹 올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학의 본질 가치를 중시하는 총장님께서는 랭킹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어떻게 보건 간에 대학의 가치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원을 좀 투입하려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간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장님께서 한 1년쯤 지나고 나더니 교무회의에서 갑작스럽게 대학 랭킹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가지고 나왔냐면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우리 대학의 랭킹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PR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된 겁니다. 우리 대학이 동문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대학 랭킹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무처장님을 중심으로 국제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 올 때는 QS, TH 랭킹 보고 온다던데요.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변합니다. 지금 랭킹이라고 하는 것이 펀딩에도 영향 미치고 학생 모집에도 영향 미치고 퀄리파이드 아카데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 미칩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학 교육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대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계속 찾는 것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경쟁적 강화 요인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논문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이거 강의에서 할 게 아닌데 제가 자료를 한 70몇 페이지를 정리를 해가 주면서 우리 센터의 연구원한테 PPT 요거 조금 정리해서 하라고 했더니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연구자 이름까지 다 넣어놔갖고 난 논문 발표하란 말이가 내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이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서 학교로 돌아가셔서 혹시 우리가 이 중에서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날 제가 PPT 빼지 말고 일단 그대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경쟁력의 강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가버먼트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 전무님 대학신문의 전무님도 잘 아시지만 저는 대학 교육 재정, 고등교육 재정 GDP 1.0 이상 이건 뭐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가 이 적정 규모의 재정입니다. 그 재정 투입을 통해서 대학들이 변화하게 하고 동인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정부는 국가 경제나 삶의 조건 개선을 통한 고용 기회 증대 이게 어쩌면은 재정 지원보다 더 필요한 우리 이 회장님은 요거 아까 보니까 라이저 사업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RIS 센터장 하면서 KPI 툭 들어 있는데 재단에서도 그렇고 교육부에서도 요구하는 것 중에 RIS 사업이 지역 혁신 사업 아니냐. 그러면 지역 혁신을 위해서 대학의 재정이 투입되면 효과성이 나와야 되고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면 뭐 할 거냐. 막 시하고 논의하다 보니까 그게 등장한 게 참여 기업들의 매출액의 증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게 돌아서 시간이 흘러가면 훌륭한 학생들이 그 들어가서 이제 선순환이 되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지역에 졸업한 학생들의 정주율이 중요한 키 퍼포먼스 인덱스입니다. 근데 부산대 학생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습니다. 요즘 돈 많이 준다니까 은행 갚고 막 지역에 있는 대학 그 회사 안 갈라 그럽니다. 근데 지역 정주 얘기하니까 막 부산대학교는 잘못하면 막 그거에서 원래 세웠던 퍼포먼스의 50%도 달성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는 뭐 해야 될까? 국가 경제, 지역 경제와 관련된 고용 기회, 학생들이 원하는 기회를 어느 정도 제공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 아니겠느냐. 나머지는 대학의 몫이고 지금 우리 대학들이 수고롭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우위 제가 경쟁력 갖추는 방법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경쟁우위의 원천이라고 하는 소스 얘기를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듯 싶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우위의 원천은 소스는 제가 인적 자본 그리고 구조적 자본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관계 자본 하는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걸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이 원천들이 어떤 게 있는가 역시 보시면 됩니다. 아까 대학의 랭킹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스트롱 레퓨테이션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위해서 대학이 움직일 게 아니고 많은 임팩트들을 고려한 그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 계획 하실 때 꼭 고려해야 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사업 계획서 평가할 때 새로운 사업 도입하면 이걸 항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새 사업 도입하면 새 사업이 진짜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 볼 때 요거 봅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밸류업을 한가? 이게 혹시나 우리가 연구재단 보기에 좋아라고 교육부 보기에 좋아라고 하는 사업은 아닌가 이걸 봐야 돼. 밸류업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두 번째, 우리끼리도 공유 협력하지만 우리끼리 또 경쟁에 긍정적인 점이 있으니까 경쟁해야 됩니다. 그럼 뭐 할 거냐 이거지. 경쟁대학이 우리 거 어차피 총괄협의회가 있어서 다 벤치마킹 할 건데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속속들이 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3년간은 5년간은 3주기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대학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그 대학은 3년은 이긴다는 것. 싸움 붙이는 거 아니고 그렇게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타 대학이 쉽게 모방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만 10억 들이면 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막 변해가지고 교수들이 학생을 위해서 학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교육방법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교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부화되어 있는 그런 역량이기 때문에 이건 대학들이 모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소프트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혁신의 방향과 관련해서 세 번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것. 나중에 제가 보여줄 건데요. 경쟁대학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것 좀 찾아보시라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거 아니면 절대 다른 걸로는 효과 볼 수 없는 거 요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 요 네 개를 잘 제시할 수만 있다면 나는 138개 대학 중에서 우수한 대학, 중간 대학, 그렇지 못한 대학이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 전에 했던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도 평가의 기준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시행편람에 당신들이 대학들이 마음대로 하면 그림 하면 그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 거 보고 평가해 줄게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진짜 지역을 위해서 지역 대학을 위해서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요 대학이 한 거는 정말 보기 드문 거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구나. 대체할 수 없는 거구나. 이럴 때 그런 대학들을 선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명제는 제가 그래서 중간에다가 리소스 플리스를 꼭 넣어 놓습니다. 자원 없이는 되지 않는다. 교육부에도 재단에도 계속 얘기하고 기재부에도 얘기할 겁니다. 우리 전무님이 이건 더 많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돈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하고 동일한 얘기인데요. 이걸 제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학 혁신을.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방향의 문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요걸 기업으로 치면 요걸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즉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것, 요게
1번이 돼야 된다. 대학혁신 사업비 줬는데 이 1번이 좀 부족하고 2번에만 가 있다 이러면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겁니다. 2번은 주로 뭐냐면 이거죠. 휴먼 리소스, 두 번째 파이낸셜 리소스, 특히 정보자산이나 조직의 구조 바꾸는 거, 인프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아래. 이건 다 지원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객이 전도대가 돈 줬는데 지원 활동 개선하는 데만 막 돈이 투입되면 교육부나 재단이 볼 때는 뭔가 이거 대학이 물론 공간이 생각도 지배하고 하니까 중요하다. 근데 소프트한 변화 이걸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에와 아래가 밸런스 있게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의견조사를 하면 아래 부분에 좀 돈을 대학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경상비 부분 제가 총괄회장 할 때부터 주구장창 노래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25%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위에 부분은 간과하면 안 된다. 요거부터요. 가면 내가 아까 where, what, how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내가 아까 생각을 별로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마음은 될까? 오늘 강의 준비하는데 별로 하기도 싫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의외로 얘가 키워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으면 절대 안 되고 야 우리 AI도 이 정도는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내일 모레 평가할 건데 그 이후에 수정사업계획서 쓸 때 이런 것 좀 고려를 하십시오.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서도 보시면 학생 중심의 교육혁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가치들을 한번 AI가 생각하는 투웨어, 내가 투웨어 이렇게는 안 물었죠. 다른 말로 물어가지고 답을 한번 구해봤는데 핵심 가치는 뭔가 한번 슬쩍 물어보니까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섹시한 단어를 이렇게 탁 주더라고요. 그리고 혁신 생태계의 중핵은 내가 붙였고 그거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조류가 그러니까 지산학 협력은 혁신 사업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요건 저는 좀 약간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특수목적 사업이 있고 우리 혁신 사업처럼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요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물었죠. 어찌하면 좋겠노 하고 물었더니 내보다 훨씬 똑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 구성원들이 안 변하면 안 된다. 보는 순간 진짜 똑똑하다. 우리가 대학 구성원들 절대 안 변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막 사회과학대 가서 떠들고 인문대학 가서 떠들고 막 백날 떠들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는 바뀌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유연성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들여봤는데 여기에는 학과별 칸막이 제거하라 하는 거는 내가 볼 때 AI는 별로 아는 거 없었는데 교수들하고 우리 한국대학신문에서도 얘기하고 하니까 학습이 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학과별 칸막이 제거, 학문 융합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다 뜨고 있었습니다. 아래 역시 비슷합니다. 저도 대학신문에도 기고하고 했습니다만 규제 완화 폐지, 자율혁신 제도적 지원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뭘 해야 될까 하고 얘기했더만 이거 보십시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혁신, 대학 경영 및 구조 혁신 하는 거 이 부분도 참고 좀 하시면 좋습니다. 공유협력 캠퍼스에 대한 얘기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쪽에서 혁신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와서 뭐 해야 될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도 좀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방법 찾아야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부하고 지난주에 회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그 정에 갈라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얘기를 해서 내가 저 혼자 내가 머리가 짧으니까 총장님 두 분하고 인터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여기 그 총괄의 실무협의 회장님 인제대학교 계신데 인제대학교 총장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 또 다른 총장님도 제가 해가 두 분을 인터뷰를 해갖고 총장님 이거 기재부 대상으로 설득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없습니까? 이랬더니 여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등록금 의존도 감소와 관련해서 등록금 의존도 감소시키자 이게 아니고 이사장님답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깎으려 하면 내보고 교수님 이래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50%뭐 해갖고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전입금하고 연계를 좀 시키는 거. 그래서 정부가 돈을 좀 더 늘려준다라고 하면 그 돈을 어디로 보낼까가 뭐 법인의 대학의 재정 건전성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보고서 썼다고 잘 주지 말고 법인이 1년에 500억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쭉 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소위 얘기한 등록금 의존도가 정부 재정도 늘어나고 법인 전입금도 늘어나고 이런 장점도 있지 않게 물론 이게 어떤 대학에는 다 유불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도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협력 연구 수익도 한때 한 2년 전에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술 사업화. 근데 해보니까 서울대부터 해가 몇 개 대학 빼고 나면 얼마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인적 자원 어떻게 할까 하니까 역량 개발하고 협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 재밌는 게 제가 조직 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AI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하고 연구자도 중요한데 맨날 교수님들이 혁신 사업하면 T자형 인재 강조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알고 보면 지는 하나도 T자형 인재 아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는 스페셜리스트만 되고 제너럴리스트는 아니면서 학생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AI가 볼 때는 가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도 사실 알고 보면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티칭에서 제너럴리스트이자 스페셜리스트가 대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구조 관련해서는요. 이 부분 세 번째가 조금 AIG가 각종 주석을 토대로 해서 조사해 보니까 나온 게 이겁니다. 이 얘기는 참 많이 했죠. 대학은 맨날 수평적이고 분권화되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좀 많이. 근데 이 방향은 맞죠. 강조해야 될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조직 문화. 조직 관리에서는 7S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직, 우리 팀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 7S를 중심.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고 AI, 뭐 퍼플렉스에도 있고 저 챗GPT도 다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이수연 쌤? 30분입니까? 예, 중요한 거는 이래서 이제 결국 얘기 못 하고 앞에 사설만 늘어놓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혁신 전략이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예, 보니까 요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캐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 회장님 아까 점심시간에 얘기하면 제가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회장님 하시면서 무슨 일 하시는가 봤더니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고등교육 혁신 관련한 그런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논문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혜는 그리고 전략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데가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데가 캐디입니다. 캐디에서 나온 보고서들 여러분들 실무자 선생님들이 보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교수님들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갖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하고 해서 대학교육 혁신의 방향을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되는 대학은 밑에 있는 실무 선생님으로부터 아이디어가 한없이 나와가지고 그게 의사결정자인 전략가인 총장한테까지 연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리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학 혁신성 수준에 대해서 대체로 70점 이상으로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학생 및 교수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의 5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학 혁신의 영역별 혁신 수준 한번 살펴봤더니 재밌어요. 학생 지원 체계 혁신이 제일 높았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데도 똑같았거든요. 학생 지원 체계가 제일 잘 됐고, 그다음에 대학 교육 과정 혁신, 그다음에 저 보시면 산학연 혁신 이런 거 되어 있었는데 제일 낮은 값이 뭐냐면 요겁니다. 대학 교원의 혁신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요걸 좀 찾아야 된다. 한 1년 전에 어디 강의할 때 대학 교수가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혁신 지원 사업이건 무슨 사업이건 대학을 많이 변화시킬 수 없다. 대학 교수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것 좀 찾자 했더니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대학 교수는 월급 받는데 또 다른 인센티브 주기도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것 좀 고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교육 과정 안에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요건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 캐리의 백성주 박사님, 요분 저하고도 지금 6월까지 같이 연구를 하는데 요분 보고서가 캐디 뭐지? 하여튼 보고서가 하나 있어. 캐디 브리프 있네요.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이슈 페이퍼처럼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회장님께서 다 모아가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장애 요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학교 가서 말씀하십시오. 장애 요인을 보면 1번 교수자. 뭐 교수자라고 했지만 강사 포함 교수니까 강사 쌤 뭐라 하면 안 되고 교수님들이 이거 있습니다. 전통적 강의, 변화에 대한 저항, 교수자 역량 강화, 요거는 조심해서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그 다음에 제도 및 행정의 경직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연성 굉장히 떨어.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해당사항 간혹 있습니다. 대학들한테 가갖고 대학 안에서 설문조사해 보면 대학 조직 중에서 제일 쉽게 말하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조직, 바꿨으면 좋겠는 조직 어디고 하면 1번 등장하는 게 산학협력단 얘기 제일 많이 나와요. 큰 대학은 좀 그렇습니다. 교수들이 연구하기 불편하고 외부에서 재원 들어왔을 때 이 재원의 집행과 관련해서 굉장한 애로가 많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전체 그 혁신 포럼 할 때 보고했던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서 한 10여 가지 정도 되는데 혁신 전략의 방향에서 어느 게 점수가 높은가,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다 중요한 겁니다. 사전에 파일럿 통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 있습니까 하면서 올드 핸저를 중심으로 해서 서베이를 해갖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등장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플랫폼 기반의 교육 혁신 모델 구축 추진 이런 것들은 점수가 꽤 낮습니다. 근데 그 중요성은 높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연구하는 저를 포함한 연구진들이 어디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고 물었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이 두 가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중요성을 우리가 몇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중점 사업 분야입니다. 역시 대학들은 물어보니까 교육혁신, 학생지원 서비스, 정보화 및 디지털 전환 이런 부분에는 집중이 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인터뷰해갖고 다 녹음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래대학 어떻게 가야 되냐 하니까 학생 중심 교육 혁신, 학생만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학생의 선택권 많이 보장하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된 학습 경험. 아까 저 앞에 AI도 얘기했고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개인화라고 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했던 게 가치 중심의 대학 교육,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이 구모되어 있으니까 나는 어느 대학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중점 추진 방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뭘까 하니까 학사구조 개편 중요하다고 처장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연한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자율성 강화, 학생 선택권 강화하자는데 국립대 엄청 어렵습니다. 25% 확보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새로운 게 교육 및 연구 분야의 균형 지원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수 참여 유도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이거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 지원 쪽에 좀 방점도 주어지면 어떻겠나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부하고 한번 줌 회의하면서 하니까 교육부도 연구 쪽을 2주기까지 안 했는데 3주기에 연구 쪽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고민 중입니다. 이것도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안 했는데 주기 확대하고 5년 이상으로 확대하자. 저는 맨날 7년 아니면 10년 한데 여기는 좀 소소하게 이래 말씀해 주십니다. 장기적인 혁신 유도하려고 그러면 사업기간 길어야 된다. 그죠? 등록금 그동안에 15년 동안 그게가 했는데 이제 좀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을 담아서 교육부 과장님한테 15년 동안에 깎았는데 못 올렸는데 그거 이제 1년 그것도 요만큼 올렸는데 돈 올렸으니까 기재부가 돈 못 준다 하면 되겠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중요한 얘기 있나 했더니 그래 가지고는 재정당국 설득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전제는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물가 상승률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되니까 한번 더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뭐 처장님들이나 대학에서는 계속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라이저 체계하고 차별성 이런 것들 당연히 이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라이저는 기본이 뭐냐,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 지원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지역 혁신입니다. 그런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지역 혁신이 핵심이 아니고 대학 교육 혁신이 핵심입니다. 분명히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에이스 사업 진짜 성공적이었다. 32개 대학이지만 이래 얘기합니다. 요거 한번 보고서 보시고요.
그때 그 성균관대 지금 학생처장, 지금도 학생처장 하는가 모르겠는데 배상훈 교수 연구 결과 보면 이 얘기들 나와 있는데 그 보고서 한번 보시면 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거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거 할 때 요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 정부가 일단은 가버먼트가 먼저 대학이 변해야 국가가 변한다는 거 요거 변하지 않는 철칙으로 좀 인정하고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와세다 대학의 개혁 책에서 나온 건데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인가 뭐 총장인가 누가 글 썼는데 보니까 토시도 하나 안 빠지고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래서 대학이 바뀌면 한국이 바뀌고 한국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이랬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중요합니다. 2주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주기도 그랬죠. 계속해서 강조됐던 게 뭐냐면 과거에는 특수목적 사업 하다 보니까 교수나 일부 단과대학 중심으로 본부의 일부만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학 전체 비전이나 투웨어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사업 하면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 거, 비전이라고 하는 걸 참 중요하고 이거하고 매칭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혁신 지원 사업이 필요하면서 또 혁신 지원 사업의 적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와세다 대학만 하더라도 21세기 교육연구 경영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큰 비전 속에서 사업을 교육혁신을 개혁을 추진한 것이죠. 그걸 좀 여러분 생각하시고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까지도 상향식으로 이렇게 의견, 아이디어, 전략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는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대학 교육도 역시 마켓과 사회와 동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싫어하는 말들이 교수가 싫어하는 말들이 간혹 있습니다. 있지만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까지 누가 될지 몰라가지고 두 개를 다 써봤습니다. 한번 하니까 왼쪽에 있는 요거는 그 요번에 되신 분이고 오른쪽은 안 되신 분입니다. 두 개가 딱 동일한 게 등장했는데 AI하고 반도체하고 두 개가 있었습니다. 되신 분 쪽에서 지금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대학 교육 혁신에서 우리가 적어도 5년간 어떻게 피트니스를 맞춰가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좀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많은 것 중에서 한국형 스템 프로그램 도입이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스템이라고 하는 게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네 가지입니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 한 십몇 년 전부터 중등교육에서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스템하고 스팀하고 가운데 아츠가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인데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또 스템이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 등장한 이 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우리 실무에 계시는 팀장님이 하는 다 캐치를 하고 내부에 학습 조직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이 안 뒤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어디 있어요? 또 뭐 봤는데, 그래요. 여기 뭐 반도체 대학원 설립 이미 뭐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얘기는 몇 개라도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안 하고 뭐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 잠시 얘기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거점대 9개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재원이 투입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계획상으로는 2조 7천억 원이 매년 투입이 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교육부의 정책, 정부의 정책 변화의 전환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거점대 육성이라고 하는 9개 대학에 대한 집중 육성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긴 해요. 저 맨날 하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 안 된다. 여기에 138개 대학이 있는데 이들 대학을 어떻게 레벨업을 더 시킬 거냐 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재정 투입의 임계 수준에 대한 말씀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 얘기가 아니고 미국 대학 고등교육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한 그런 내용이고요. 6번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은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여기에는 처음에 내가 넘겨줄 때는 학생 중심, 학생 성공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이런 보도 자료를 한 20개 정도를 넘겨줬더니 너무 심했는지 2개만 나눠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재고는 학생 성공이다. 에이스부터 2주기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걸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뭐 규제 철폐나 이런 얘기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요. 차별화라고 하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는데 차별화가 참 어렵거든요. 그 좀 차별화 시켰다 싶으면 아까 얘기했던 1년만 있으면 옆에 대학이 따라하고 나중에 보면 만국 공통어가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이미터블한 것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업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전략 캔버스 요거 하나 보시면 이 보세요. 일반 항공사들의 각종 요소들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요거하고 비교하면 5개 요소는 떨어집니다. 근데 나머지 3개 요소가 굉장히 일반 국적항공사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차별화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만 얘기하면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뭐 옛날에 인천대학교 조동성 총장님은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거 얘기 참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뭐 혁신의 요소가 그렇게 숱하게 많을 수가 없다. 새로운 거는. 그럼 새로운 것을 조합하는 것은 참 쉬울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도 꼭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11번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강의에서도 꼭 얘기하는데요. 우리 학교에 가면 강의실에서 식당 가는데 길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보도블록보다 더 좋은 대리석 같은 걸 다 깔아갖고 해놨는데 학생들하고 교수들이 가는 길은 그 대리석 깔린 좋은 길로 안 가고 샛길 같은 길도 없는데 세로 길을 닦아 놓는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해야 될 것은 대리석 나온 길은 막아버리고 잔디 위로 긋고 있는 새로운 그 만들어진 길에다가 대리석을 새로 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혁신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니즈가 무엇이냐, 효율성이 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금방 얘기했듯이 만들어진 길보다 새로운 길이 궤적이 날 때는 그걸 nimble, 굉장히 민첩하게 바꿔주는 것, 이런 건 돈 드는 게 별로 아닙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제가 일하면서 몇 가지 한 것 중에서 아주 사소한 건데 한 것 중에서 기획처장 처음 하면서 사무국장님 내려왔을 때 내가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하나만 하십시다. 뭐 하면 될까요? 해서 우리 대학에
화장실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목장에 모셔가지고 순차적으로라도 바꾸는 데는 화장실을 호텔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관부터 호텔처럼 한번 바꿔봤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수준은 호텔보다 더 좋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할 때 바꿀 때 특히 갈라치기가 아니고 여학생들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은 여학생들이 화장실 갔다가 앉아서 책 보고 나오기 싫을 정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 해줘야 된다. 화장도 하고 화장 퍼뜩 해갖고 나올 게 아니고 30분 동안 나오기 싫어갖고 있을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해봤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나서 총장님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화장실 한 개 바뀌면 대학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을 한번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발전기금 가지고 올 테니까 한번 바꿔봅시다 해갖고 그때 10매덕을 은행에서 이렇게 발전기금을 받아서 그거 받은 거 학생 장학금도 줄 수 있지만 도서관 한 개층 한번 일단 먼저 바꿔보십시다 해갖고 사립대 요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시설로 한번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봤거든요. 그랬더니 PNU의 그 뭐 자랑이다. 뭐 이런 하여튼 가당찬을 정도로 수사를 붙여서 칭찬을 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총장님 인기 억수로 올라갔습니다. 인기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니고 학생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답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애들이 저희 80년대 공부할 때는 도서관 자리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 수가 많고 공간은 좁다 보니까 일단 칸막이가 있더라도 도서관에 자리만 잡으면 돼. 요즘 학생들은 그러면 기분 나빠서 학교 안 가고 학교에 대해 평가가 너무 안 좋아집니다. 도서관도 최고로 요즘은 이제 가면 아들 1층에서 도서관 안에서 TV 자고 이래 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교문 바로 앞에 커피숍이 장사가 조금 안 되고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그래 하고 동시에 그래 하니까 교무회의 할 때 요 사례를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면 2층, 3층, 4층 다 바꾸죠. 이러더라. 그러면 안 된다고. 1층은 학생이 원하는 일부의 니즈가 그렇기 때문에 2층은 영국식의 한번 그런 도서관 정말 옆에 애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귀족 저택에서나 볼 법한 그런 스탠드가 세워지고 조명도 그런 저택에서 있는 조명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애가 2층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층, 2층은 이제 자리 잡기가 힘듭니다. 저는 대학 교육의 혁신은 이처럼 학생 중심 그리고 수요자 중심 이렇게 밖에 제가 얘기할 때 보십시오. 저도 잘못된 게 아까 소프트한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의 질 얘기하면 저 환경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경상도 말로 표띠가 많이 나요. 이게 보면 행거 같고 이렇거든. 근데 교육의 질 재고는 해도 잘 표가 안 나고 열심히 해가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학생들 평가 보면 별로 그건 얘기 안 하고 옆 학교 갔더만은 막 서울에 뭐 어느 대학 갔더만 이렇던데 우리는 개판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니즈 중심의 변화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혁신사업 평가할 때 이거 많이 봅니다.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계획서 3년짜리 계획서 쓸 때 뭐 하냐면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혁신 전략도 그렇고 모든 플랜드된 거, 계획된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건 이멀전트 전략이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아까 코로나 얘기 전반부에 제가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는 어땠냐? 코로나 생각도 안 했습니다. 블랙스완이니까 이건.
생각을 안 했는데 해보니까 20년부터 해갖고 20년 2월 말에 이게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까 그 사진이 그때 찍은 겁니다. LA에서 잘 놀고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서 방독면선 막 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랬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때 엄청 당황했었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지금 어디에 과장님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들고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야, 이거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마음 건강부터 시작해서 이거 좀 고려하자. 그리고 또 디지털화, 온라인 교육, 하이브리드 교육이 막 등장해갖고 재원을 그쪽으로 돌리고 더 추가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각 대학의 사업에, 혁신 전략 사업에 플랜드 계획이 존재하지만 항상 이멀전트한 전략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성공하는 대학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급도 어렵고 하다는데 여전히 잘 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학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지만 대학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하는 방법은 유니크니스 얼마나 강조하느냐 하는 것, 그리고 밸류어블한 포지션을 얼마나 잘 잡는가 하는 것. 굳이 경제학적 표현을 쓴다면 생산 가능 곡선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가 또 대학 내부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생산 가능 영역 안쪽에 이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최대한 맥시멈 쪽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처장님들하고 실무 책임자, 실무 직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과 투명성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가치, 이거 잊지 말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파란 걸로 써놓은 것은요, 제가 읽었던 소설 중에 참 명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토지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간도 가기 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변덕스러워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서바이벌은 했어도 이게 행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혁신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교육의 진정한 수요자들이 가치 있게 느끼는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도모하는,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큰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 개별대학 또 한국의 고등교육이 훨씬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 말 대잔치처럼 말씀을 오래 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올 때는 30분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여기에서 처음에 협의회 그 실무자 워크숍 할 때 와서 보니까 이런 거 듣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밤을 만끽하고 힐링하는 게 나중에 퍼포먼스를 위해서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고 행복한 아이디어가 샘솟는 그런 좀 루저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